엄마 지금 어디야? 응. 아니로만 얘기해줘. 오빠랑 있어? 응, 언니도 응. 거기서 당장 나와야 돼. 일단은 밥 먹고 내가 전화 온 거 티내지 말고 있어. 그래, 알겠어. 챕터 1 사고와 기억의 공백. 저는 한정숙 72세 은퇴한 국어 교사예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고, 이제는 바닷가 마을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절벽길을 따라 산책하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였죠. 바다는 유난히 푸르렀고 갈매기들이 하얗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절벽 난간에 기대어 수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5년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에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이렇게 바다를 보며 그리움에 잠기곤 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등 뒤에서 강한 충격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저를 밀친 것 같았는데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허공을 휘저었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머리가 차가운 콘크리트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그 후로는 모든 게 까맣게 변했어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하얀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려 애썼지만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뿌옇기만 했어요. 절벽길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이 텅 비어 있었죠. 엄마 정신 드세요. 저 민수예요. 알아보시겠어요? 아들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며느리 유라도 눈시울을 붉히며 서 있었고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이야. 어머님 너무 놀랐어요. 산책하시다가 쓰러지셨대요.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발견해서 신고해 주셨어요. 유라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누군가 밀친 것 같았는데 그냥 쓰러진 거라고. 아니, 제가 착각한 걸까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이 뒤섞인 걸까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진찰을 시작했어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간단한 검사를 했는데 제가 대답을 잘 못하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셔서 뇌진탕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억 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를 고려하면 치매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치매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 정정해요. 매일 신문도 읽고 일기도 쓰고 있다고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떨리고 작았어요. 제가 치매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분명 누군가 저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민수가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초기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묘하게 불편했어요. 마치 이미 제가 치매 환자로 확정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병실로 돌아와 누워 있는데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붉은 빛이 병실을 물들이는 걸 보며 생각했죠. 정말 제가 그냥 쓰러진 걸까 아니면 누군가 밀친 걸까. 기억이 선명하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유라가 저녁죽을 가져왔어요. 정성스럽게 식혀가며 떠먹여주는데 고마우면서도 어색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살뜰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나쁜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급진한 모습은 처음이었죠. 어머님, 이제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시잖아요. 그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아직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데 벌써부터 무능력한 노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걱정이 진심인 것 같아서 거부하기도 어려웠어요. 밤이 되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유라는 집에 돌아갔고 저는 홀로 어둠 속에 누워 있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의 일을 계속 떠올려 봤어요. 분명 뒤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던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순간만 마치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희미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주고 갔어요. 수면제라고 했는데 먹고 나니 정말 잠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잠들기 직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절벽길은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왜 아무도 못 봤을까? 정말 우연히 넘어진 걸까? 아니면 그 생각을 마저 하기도 전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는 누군가 저를 쫓아오는 것 같았고 도망치려 해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깨어나 보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일찍 와서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수는 계속 저를 흘끔거렸어요. 뭔가 확인하는 것 같은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아마 제 상태가 걱정돼서겠죠. 엄마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세요? 넘어지기 전에 누구 만난 사람 없어요? 그 질문이 묘하게 들렸어요. 걱정이라기보다는 확인하려는 것 같달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에 딸 서연이 서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왜 이제 연락한 거예요, 오빠? 서연이 민수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남매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까지 싸우는 건 보기 불편했어요. 엄마 상태가 안정되고 나서 연락하려고 했어. 괜히 걱정시킬 필요 없잖아. 두 사람의 신경전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화목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날카로운 걸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물건들을 살짝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정확히 뭐가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역시 머리를 다쳐서 예민해진 걸까요? 유라가 차를 타왔어요. 따뜻한 생강차 향이 거실을 가득 채웠죠. 평소 제가 좋아하는 차였는데 이런 걸 기억하고 있다니 조금 감동받았어요. 어머님, 이제 매일 이 약 드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꼭 드시래요. 하얀 약봉지를 건네는 유라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 착각일까요? 약을 받아들고 망설이다가 물과 함께 삼켰어요. 가족이 주는 약인데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약을 먹고 나니 머리가 더 멍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뭔가 기억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더 흐릿해졌죠. 창밖을 보니 바다가 보였어요. 저 바다 어딘가에 제 잃어버린 기억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왜 자꾸 의심이 들까요? 챕터 2약과 사라진 것들.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와 유라는 매일 들러서 제 상태를 확인했고 서연도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왔죠. 처음엔 고마웠는데 점점 감시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더 미웠어요. 자식들이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현관문 비밀번호가 안 열렸어요. 분명 1209 남편 생일이었는데 아무리 눌러도 삑삑거리며 빨간 불만 들어왔죠. 혹시 제가 잘못 누른 건가 싶어서 다시 천천히 눌러봤지만 역시 안 됐어요. 추운 복도에 서서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비밀번호 바꿨어요. 요즘 도둑이 많대요. 5678로 바꿨으니까 그거 누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듯 담담했어요. 하지만 저는 순간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제 집인데.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비밀번호를 바꾸다니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니 뭐라 할 말이 없었죠. 5678을 누르고 들어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와서 차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에 갔는데 찬장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평소 제가 쓰던 찻잔도 다른 곳에 있었고 차통도 보이지 않았죠. 이상해서 이곳저곳 뒤지다가 겨우 찾았는데 왜 이렇게 물건들을 옮겨놨을까요? 유라가 청소하면서 옮긴 건가?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서재 금고였어요.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분명 그 안에는 집문서 통장. 그리고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죠. 혹시 제가 다른 곳에 옮겨놓고 잊어버린 걸까요? 머리를 다친 이후로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서류들을 다른 곳에 둘 리가 없잖아요. 서재를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녁에 민수가 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혹시 금고에 있던 서류들 못 봤니? 집문서랑 통장 말이야. 민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제가 은행 여금고에 넣어뒀어요. 집에 두면 위험하잖아요. 엄마 상태도 그렇고. 제 상태가 그렇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서류를 잃어버릴까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상한 짓을 할까봐서 순간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들이 저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유라가 저녁을 차려왔어요. 미역국과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보니 고마우면서도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유라는 이렇게 자주 오지 않았거든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매일 와서 밥을 차려준 적이 없었어요. 어머님 약 드셨어요. 꼭 식후에 드셔야 한대요. 또 약이었어요. 하얀 알약 2개와 노란 캡슐 하나 보기만 해도 목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유라야, 이게 정확히 무슨 약이니?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혈압약이랑 혈액순환제예요. 그리고 이건 비타민이고요. 의사 선생님이 꼭 드시래요.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유라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왜 자꾸 의심이 들까요? 약을 먹고 나면 항상 몸이 나른해지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혈압약이 원래 그런 건가요? 전에 먹던 약은 이렇지 않았는데.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척하다가 혀 밑에 숨겼어요. 그리고 유라가 부엌에 간 사이 화장지에 뱉어냈죠. 이런 짓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뭔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이 약이 제게 필요한 건지. 그런데 유라가 돌아와서 제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어머님 약 드신 거 맞죠? 입 좀 벌려보세요. 순간 너무 놀라서 입을 벌렸어요. 다행히 약은 없었지만 유라의 그런 행동이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런데 요즘 치매 환자분들이 약을 안 먹고 버리는 경우가 많대요. 치매 환자라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벌써 저를 치매 환자로 단정 짓는 건가요? 아직 검사 결과도 확실하지 않은데 하지만 유라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니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밤이 되어 혼자 방에 누웠을 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어요. 비밀번호 변경 물건들의 위치 변화 사라진 서류들 그리고 이상한 약들 하나하나는 다 제 안전과 건강을 위한 거라고 설명이 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검게 일렁이고 있었어요. 저 어둠 속에 제 기억도 함께 묻혀 있는 것 같았죠. 절벽에서 떨어지던 그 순간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 순간만 이렇게 선명하게 지워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연이 왔어요. 부스스한 머리로 문을 열었더니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서연의 손이 제 이마에 닿았어요. 차가운 손길이 시원했죠. 딸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서연은 저를 환자 취급하지 않으니까요. 아침을 먹으며 서연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이야기, 제자들 이야기, 그런 일상적인 대화가 너무 그리웠어요. 민수나 유라와는 항상 제 건강 이야기만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서연이 약통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엄마 이 약 다 뭐예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게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유라가 꼭 먹으래 의사가 처방한 거래. 서연이 약통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것 같았지만 제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약통 하나를 사진 찍더니 핸드폰에 저장했죠. 점심 무렵 우체부가 등기우편을 가져왔어요. 병원비 청구서였는데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제가 받지 않은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MRI 검사를 3번이나 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전 한 번밖에 기억이 없었어요. 혹시 제가 잊어버린 걸까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병원 실수일까요? 영수증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머리가 지끈거렸죠. 저녁이 되자 민수 가족이 다 왔어요. 유라는 또 약을 가져왔고 민수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무슨 서류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내일 병원 가야 해요. 정기 검진 받으셔야 한대요. 또 병원이에요. 일주일 동안 병원을 3번이나 갔는데 또 가야 한다니 하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투정 부리는 것도 우습잖아요. 약을 먹고 누웠는데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이 약이 정말 혈압약이 맞는 걸까요? 왜 이렇게 어지럽고 몽롱한 걸까요? 잠이 들려는 순간 유라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며칠만 더 먹이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을 며칠만 더 먹인다는 걸까요? 꿈결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그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죠. 챕터 3 고립 속의 위로와 의심. 약을 먹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어요.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머리는 구름 속을 떠다니는 것 같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무엇을 했는지 가물가물했고 방금 전 일도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치매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약 때문일까요?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씨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안쓰러움과 동정이 가득한 그 눈빛이 마치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죠. 한 선생님 혼자 나오셨어요. 괜찮으세요? 평소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왜 갑자기 조심스러운 말투일까요? 제가 무슨 큰 병에 걸린 사람처럼 대하는 게 불편했어요. 하지만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죠. 뭐라고 더 말하고 싶었는데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계산대에서 지갑을 꺼내는데 손이 떨렸어요.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1234였나 4321였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직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손님 천천히 하셔도 돼요. 급하지 않으시면 잠시 옆에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 말이 친절이란 걸 알지만 자존심이 상했어요. 결국 현금으로 계산하고 황급히 마트를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걸까? 이렇게 무능력해진 걸까? 집에 도착하니 민수와 유라가 이웃집 박씨 부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갑자기 조용해졌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멈춘 건지 뻔했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아한 선생님 오셨네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박 씨의 목소리에도 그 동정 어린 톤이 묻어 있었어요. 민수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짐작이 갔죠.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치매라고 말하고 다닌 거예요. 화가 났지만 티를 낼 수 없었어요. 정말 제가 치매라면 화낼 자격도 없는 거니까요. 저녁 무렵 서연이 왔어요. 큰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며칠 묵을 생각인 것 같았어요. 반가우면서도 걱정됐죠. 일도 있을 텐데 왜 갑자기 오는 걸까? 엄마, 제가 좀 있을게요. 요즘 너무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만 왜인지 그 손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소에 서연 같지 않았거든요. 뭔가 결심한 사람의 손길이랄까요? 저녁을 먹으며 서연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대화가 자꾸 겉돌았어요. 서연이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게 보였고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마치 서로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어요. 밤에 서연이 약을 가져왔어요. 엄마, 이거 꼭 드셔야 해요. 건강해지셔야죠. 순간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서연마저 나를 환자 취급하는구나 하지만 그 다음 서연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제게 약을 건네면서 눈으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먹는 척만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모든 걸 의심하고 있는 제 자신이 오히려 이상한 걸까요?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어요. 서연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약을 삼키자 서연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어요. 실망한 건가, 안도한 건가, 알 수 없는 그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서연이 방으로 간 후 약을 다시 뱉어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새벽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서연이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복도까지 들렸죠. 네, 알겠어요. 제가 지켜볼게요.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민수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체념도 느껴졌죠.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싫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다시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서연은 내 편일까? 아니면. 아침이 되자 머리가 더 무거웠어요. 약 때문인지 잠을 못 자서인지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변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서연이 아침을 차려줬어요. 죽과 나물 반찬 그리고 과일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억지로 몇 숟갈 떠먹는데 서연이 제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병원 다시 가볼까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병원은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에 갈 때마다 더 아픈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검사를 받을수록 더 많은 병명이 붙는 것 같았고요. 점심 무렵 현관벨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서연과 민수가 거실에서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눴는데 일부러 제게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가끔 엄마 요양원 재산 같은 단어가 들렸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애쓰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내 자식들인데 왜 이렇게 남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소외됐을까요? 아니, 정말 소외된 걸까요? 아니면 제 피해망상일까요? 민수가 가고 나서 서연이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제가 곁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불안했어요.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는 걸까요? 서연이 곁에 있는 게 정말 안전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감시자가 생긴 걸까요? 저녁이 되자 유라도 왔어요. 세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그들은 제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제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서연 씨 며칠 더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출장을 가야 해서요. 네, 제가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마치 제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돌봄이 필요한 환자처럼 취급하는 게 서러웠어요. 하지만 정말로 제가 혼자서는 위험한 사람이 된 걸까요? 그 생각을 하니 더 무서웠어요. 밤이 깊어지자 집이 조용해졌어요. 서연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또 홀로 어둠 속에 누워 있었죠. 창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는데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하세요. 모든 게 보이는 대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누구였을까? 무슨 의미였을까? 환청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의 경고였을까? 잠들 수 없는 밤이었어요. 약 때문에 몽롱하면서도 정신은 또렷했고 불안하면서도 무기력했어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올가매이는 것 같았죠. 내일은 뭔가 달라질까요?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까요? 챕터 4 식탁의 전화와 녹음.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일찍 나갔어요. 회사에 잠깐 들른다고 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혼자 남겨진 집이 유난히 조용했고 벽시계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똑딱똑딱 시간이 흐르는 소리가 마치 제 남은 시간을 세는 것 같았어요. 점심 무렵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저녁에 유라와 함께 와서 식사를 하겠다고 했죠. 특별한 날도 아닌데. 왜 갑자기 정식으로 식사를 하자는 걸까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아들이 오겠다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오후 내내 식사 준비를 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유라가 즐겨 먹는 잡채. 그리고 서연이 좋아하는 김치찌개까지 오랜만에 부엌에서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요리를 하니 잠시나마 예전의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칼질하는 손은 여전히 정확했고 양념 맛도 딱 맞았죠. 저녁 6시 민수와 유라가 도착했어요. 유라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민수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꽃은 고마웠지만 서류 가방이 더 신경 쓰였죠. 무슨 서류를 가져온 걸까요?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유라는 음식이 맛있다며 칭찬했지만 왠지 그 칭찬이 진심 같지 않았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죠.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그런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엄마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였어요. 제 한숨이 나오려는 걸 참고 민수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어요. 엄마 저예요. 지금 스피커폰으로 놓고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스피커폰으로 바꾸자 민수와 유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 절대 그 약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어요. 민수와 유라는 서로를 바라봤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서연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서연이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민수가 제 핸드폰을 가져가려 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식탁 밑에서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서연의 말을 따라야 할 것 같았어요. 유라가 약통을 꺼내며 물을 따랐어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꼭 드셔야 해요. 저는 약을 받아들었지만 먹지 않았어요. 그냥 손에 쥐고 있었죠. 민수와 유라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특히 유라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제가 약을 먹는지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배가 불러서 좀 이따 먹을게 소화되면. 변명이 궁색하다는 걸 알았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역시 제 예상대로 무언가 서명을 받으려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엄마 재산 관리를 저희가 대신해 드리려고요. 재산 관리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서류를 살펴봤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핵심은 알 수 있었어요. 제 모든 재산에 대한 권한을 민수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민수를 바라봤어요. 내 아들의 눈에서 처음 보는 차가움을 발견했어요. 그건 애정이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죠. 언제부터 민수가 이런 눈을 하게 됐을까요? 민수야, 이건 좀 생각해보고 결정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민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참았던 짜증이 올라오는 게 보였죠. 유라가 민수의 팔을 잡으며 뭔가 신호를 보냈어요. 진정하라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수와 유라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 했어요. 녹음도 계속하고 있었고요. 바람에 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서둘렀어. 의심하잖아. 천천히 해야 돼. 시간이 없어. 서연이가 눈치챈 것 같아. 약만 계속 먹이면 알아서 서명할 거야. 그 대화를 듣는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정말이었어요. 민수와 유라가 정말로 나를 속이고 있었어요. 약으로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믿기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제 증거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이걸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내 아들을요.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요양원도 알아봐도 다음 달까지는 보내야 해. 빚독촉이 심해서. 요양원이라는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빚 때문에. 언제부터 민수에게 빚이 있었을까요?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집으로 올라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연의 경고가 맞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힘들었어요.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민수가 정말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 핸드폰을 다시 들어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민수와 유라의 목소리가 선명했어요. 특히 약만 계속 먹이면이라는 부분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동안 먹었던 약들이 독이었다는 거예요. 치료가 아니라 파괴였다는 거예요. 밤 10시쯤 서연이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엄마 녹음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엄마를 지켜야 해요.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도 무서운 거예요. 자기 오빠와 맞서야 한다는 게, 하지만 저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거예요.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약국에서 받은 약 성분 분석표였어요. 그걸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혈압약이 아니라 정신과 약물이었고 장기 복용 시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킨다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 우리 같이 싸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서연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적어도 서연은 내 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정말로 민수와 싸워야 하는 걸까요? 내 아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걸까요? 창밖을 보니 어둠 속에서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어요. 폭풍이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 인생에도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어요. 맞서 싸워야 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요. 치매도 아니었어요.
그저 악의적인 계획의 희생자였을 뿐이에요. 이제 그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챕터 5약의 정체와 진실. 다음 날 아침 서연과 함께 약국에 갔어요. 평소 다니던 곳이 아니라 시내 큰 병원 근처 약국이었죠. 서연이 미리 연락을 해둔 것 같았어요. 약사님이 우리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약봉지 여러 개를 꺼냈어요. 제가 그동안 먹었던 약들이었죠. 약사님이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며 라벨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이건 혈압약이 아니네요. 할로페리돌이라는 항정신병 약물이에요. 장기 복용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 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정말이었구나, 진짜였구나 하지만 동시에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도 어딘가에 오해가 있을 거라고 민수가 실수로 잘못된 약을 가져온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더 심각한 건 이 노란 캡슐이에요. 벤조디아제핀 계열인데 의존성이 강해요.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심할 수 있어요. 금단 증상이라는 말에 서연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아니, 충격이 너무 커서 오히려 무감각해진 것 같았어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비현실적인 느낌이었죠. 약국을 나와서 서연과 카페에 갔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약 때문일까요? 충격 때문일까요? 구분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사받아요. 해독 치료도 해야 하고. 서연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선뜻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 가면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를 약물로 조종했다는 게 의료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들렀어요. 혹시나 해서 잔고를 확인해 봤는데 역시나였어요. 정기예금 2개가 해지되어 있었고 잔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빠져나간 건지 기억이 없었어요. 아니, 약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건지. 한 달 전에 직접 오셔서 해지하셨는데요. 아드님과 함께 오셨잖아요. 은행원의 말에 아찔했어요. 정말 제가 갔던 걸까요? 기억이 전혀 없는데 약에 취해서 정신없이 도장을 찍었던 걸까요? 생각할수록 무서웠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와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고 거실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죠. 서연과 마주치자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남매가 서로를 노려보는 모습이 마치 전쟁 직전 같았어요. 서연아, 네가 엄마한테 쓸데없는 말을 한 모양이네. 쓸데없는 말 오빠가 엄마한테 한 짓이 쓸데없는 거야. 두 사람의 대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자식들이 나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한쪽은 나를 해치려 하고 한쪽은 나를 지키려 하고 이게 현실이라니 너무 잔인했어요. 민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예전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또 엄마, 서연이가 이상한 소리 하죠. 제가 엄마를 해칠 리 없잖아요.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 이제는 알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정말 민수에게도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모성이라는 게 이렇게 어리석은 건가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어제 주차장에서 녹음한 민수와 유라의 대화였죠. 약만 계속 먹이면 요양원 비톡촉 그 단어들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오해야. 맥락을 모르고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 있어. 민수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증거는 충분했고 진실은 명백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민수를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어요. 그건 제 아들이니까요. 내가 낳고 기른 아이니까요. 서연이 민수를 밀어내며 소리쳤어요. 오빠 그만해. 더 이상 엄마를 괴롭히지 마. 당장 나가.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어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결국 돌아섰어요. 현관문을 나가면서 한마디 던졌어요. 후회할 거야. 다들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절망적인 외침 같기도 했어요. 민수도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빚이 있기에 어머니까지 해치려 한 걸까요? 민수가 가고 나서 서연과 둘이 남았어요. 서연이 차를 타오며 제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슬픔과 분노, 배신감과 상실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 저녁 무렵 서연이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혈액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어요. 검사 결과 약물이 상당량 검출됐고 해독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입원을 권유받았지만 거절했어요. 아직은 집에 있고 싶었어요. 보호자가 꼭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있을게요. 제가 엄마 지킬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적어도 서연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연에게 이런 짐을 지우는 게 미안했어요. 딸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나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마치 피로 물든 것 같은 그 하늘이 내 마음 같았어요. 아름답지만 슬프고 장엄하지만 처연한. 집에 도착해서 약을 모두 버렸어요. 하수구에 흘려보내며 생각했어요. 이 약들과 함께 내 아들에 대한 믿음도 흘려보내는 것 같다고 한 알 한 알이 녹아 사라지는 걸 보며 마음도 함께 무너졌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진실을 알았다. 내 아들이 나를 해치려 했다는 걸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잔인한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맞서 싸워야 했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서연을 위해서도. 챕터 6 진실의 균열. 해독 치료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몸에서 약물이 빠져나가면서 정신이 점점 맑아졌지만 동시에 그동안 잊고 있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은행에 갔던 날 민수가 제 손을 잡고 도장을 찍게 했던 장면, 유라가 약을 먹이며 지었던 차가운 미소, 그런 것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죠. 아침에 현관벨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옆에는 양복 입은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문을 열었어요. 아들을 문전박대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더 이상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거실에 앉자 민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라는 제목이 크게 보였어요. 옆에 있던 남자는 공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또 엄마가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한 달 전에. 기억 안 나세요? 서류를 보니 정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도장은 맞는데 각인이 약간 틀어져 있었고 서명도 제 필체 같으면서도 달랐어요. 약에 취해 있을 때 억지로 시킨 건가 아니면 위조한 건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날짜도 이상했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짜였거든요. 그날은 분명 하루 종일 병실에 있었는데 어떻게 은행에 가서 서류를 작성했다는 걸까요? 민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민수야, 이 날짜 이상해. 내가 병원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서류를. 민수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말했어요. 또 엄마가 잠깐 외출하셨잖아요. 그때 같이 갔어요.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요. 그때 상태가 안 좋으셨으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저는 병실 밖을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어요. 간호사 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공증인 앞에서 아들과 싸울 수는 없었어요. 일단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그때 서연이 들어왔어요. 민수를 보자 표정이 싸늘해졌죠. 그런데 이상한 건 서연이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서연이 자주 큰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지 않았어요. 설마 서연도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오빠 또 왔네. 엄마 괴롭히지 마. 서연이 민수와 대치했지만 왠지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화가 난 게 아니라 화난 척하는 것 같은. 평소 서연은 화가 나면 목소리가 떨리는데 지금은 너무 침착했어요. 이상했어요. 공증인이 불편해하며 일어섰어요. 가족분들끼리 먼저 이야기 나누시고 연락 주세요. 공증인이 가고 나서 민수와 서연이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했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거든요. 서로 할 말만 하고 상대 말은 듣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민수가 가고 나서 서연에게 물었어요. 서연아, 너 요즘 왜 자꾸 큰 가방 들고 다니니? 안에 뭐가 있어? 서연이 순간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서류들이에요. 엄마 도와드리려고 준비한 것들. 하지만 서연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었죠. 설마 서연도 나를 속이고 있는 건가? 민수와 한패인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 오후에 혼자 서연의 방을 살펴봤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서류 뭉치가 있었는데 그중에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제 생명보험증서 복사본이었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죠. 왜 서연이 이걸 가지고 있을까요? 보험금 수익자를 확인해 보니 더 놀랐어요. 민수와 서연이 각각 50%씩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변경된 거였어요. 제가 변경한 기억은 없는데 또 약에 취해서 한 일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민수가 악역인 건 확실한데 서연은 뭘까요? 정말 나를 도우려는 걸까? 아니면 민수와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노리는 걸까? 가족을 의심해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저녁에 서연이 약을 가져왔어요. 해독치료 약이라고 했죠.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라고 했지만 왠지 불안했어요.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건가요? 엄마 왜 그래요? 저 의심하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계산된 서운함 같았어요. 진짜 감정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왔다가 서연이 전화하는 소리를 또 들었어요. 이번엔 좀 더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네, 알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곧 정리될 거예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변호사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 서연이 전화를 끊고 돌아서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가 곧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안 주무세요. 물 드실래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는 서연이 더 이상했어요. 방금 그 전화는 뭐였을까? 정말 나를 돕기 위한 걸까? 아니면 민수처럼 서연도 각자의 계획이 있는 걸까? 다시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절벽에서 떨어진 그날부터 모든 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정말 그날 나를 민 사람은 누구였을까? 민수였을까? 유라였을까? 아니면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서연이었을까? 그날 서연도 근처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회사가 쉬는 날이라 바닷가에 왔다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서연은 내 딸이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어요.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어요. 받아보니 저번과 같은 목소리였어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은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끊어졌어요. 이 전화는 대체 누구일까요? 나를 돕는 걸까?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걸까? 경고인가? 협박인가? 알 수가 없었어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저는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확실한 적, 서연은 아군인지 적인지 모호한 존재, 그리고 정체불명의 전화까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면 나 혼자 싸워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힘이 남아있을까요? 이미 너무 지쳐버린 것 같은데. 챕터 7 대면과 폭로. 오후 3시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가족 모임을 하자고 했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서연도 올 거라고 했는데 왜인지 서연과 미리 짜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거실에 다들 모였어요. 민수와 유라 그리고 서연 마주 앉은 세 사람의 표정이 각기 달랐어요. 민수는 단호했고 유라는 차가웠고 서연은 불안해 보였어요. 탁자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민수가 먼저 서류를 펼쳤어요. 병원 진단서였는데 중등도 치매 요양 보호 필요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날짜였어요. 제가 약물 해독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의 날짜였거든요. 그때는 정신이 맑아졌는데 어떻게 치매 진단이 나올 수 있죠? 엄마 이제 인정하셔야 해요.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우세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요양원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진단서를 다시 살펴봤어요. 의사 이름이 낯설었고 병원도 제가 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분명히. 민수야, 난 이 병원 간 적 없어. 이 의사도 본 적 없고. 민수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치매 환자가 또 헛소리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유라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같이 갔잖아요.
그때 상태가 안 좋으셔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이 짜고 치는 판에 제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오빠,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싫다는데. 순간 희망이 생겼어요. 서연이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하지만 다음 순간 서연의 말에 또 혼란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엄마 오빠 말도 맞아요. 유양원이 엄마한테 좋을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서연마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가요? 배신감에 몸이 떨렸어요. 그런데 서연이 테이블 밑으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게 보였어요. 핸드폰을 가리키며 눈짓을 하더라고요. 녹음하라는 건가? 일단 서연의 신호대로 핸드폰 녹음을 켰어요. 그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뭘 원하는 거니? 재산이야 아니면 정말 내 건강 걱정이야? 민수와 유라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위임장과 함께 놀랍게도 생명보험 서류들이었어요. 한 개도 아니고 4개나 되는 보험 증서였죠. 또 엄마가 서명하신 거예요. 기억 안 나시죠? 이미 다 진행된 일이에요. 생명보험을 4개나 들었다고요. 그것도 제가 기억도 못하는 사이에 보험금 액수를 보니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죽으면 민수와 유라가 엄청난 돈을 받게 되는 거였어요. 순간 오싹했어요. 이건 단순한 재산 탈취가 아니었어요. 너희들 설마 나를... 말을 마치기도 전에 현관벨이 울렸어요. 서연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고 그 뒤로 정장 입은 남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서연이 미리 부른 것 같았어요. 저기요, 지금부터 모든 대화는 녹음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모신 변호사님이에요. 민수와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완전히 예상 못한 상황이었나 봐요.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그 서류들이었죠. 오빠, 내가 그동안 오빠 편인 척했어요. 엄마한테도 못 말하고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저 믿으셔도 돼요. 서연이 서류를 펼쳤어요. 민수의 빚내역 위조된 진단서의 증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생명보험이 사기로 가입됐다는 증거들이었어요. 서연이 몇 달간 몰래 조사하고 모은 자료였던 거예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서연의 이상한 행동들, 비밀 전화, 큰 가방 모두 나를 지키기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서연은 민수를 속이기 위해 일부러 나까지 속였던 거였어요.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경찰이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사기 및 위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건 서에서 말씀드릴게요. 민수가 주저앉았어요. 그 모습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유라는 도망가려 했지만 다른 경찰이 막았죠. 2사람 모두 연행됐어요.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절벽 사고 당일 CCTV 분석 자료였어요. 화질은 흐릿했지만 누군가 저를 미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유라였어요. 민수는 옆에서 망을 보고 있었고요. 엄마 미안해요.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증거를 확실히 모으려고. 서연이 우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말 울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빠가 범죄자인 걸 알면서도 엄마를 지키기 위해 혼자 싸워온 거잖아요. 변호사가 추가 설명을 했어요. 생명보험은 총 4건이었고 모두 최근 6개월 내에 가입됐다고 했어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절벽에서 밀었고 그게 실패하자 약물로 천천히 죽이려 했던 거였어요.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로 최소 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실감이 안 났어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게 10년 형을 받는다는 게 모든 게 영화 같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경찰과 변호사가 가고 서연과 둘이 남았어요.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안전해요. 다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걸까요? 아들을 잃었지만 딸을 지켰고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살아남았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승리한 것 같으면서도 패배한 것 같고 안도감과 상실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창밖을 보니 바다가 잔잔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같았죠. 저도 이제 잔잔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까요? 서연이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정체불명의 전화를 한 사람의 정체였어요. 민수의 전 직장 동료였고 민수의 계획을 우연히 알게 되어 양심상 제게 경고했다고 했어요.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엄마, 우리 새로 시작해요. 아픈 기억은 묻고.
그래요, 새로 시작해야죠. 하지만 묻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준 상처를 그래도 서연이 있으니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챕터 8 존엄의 회복. 재판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민수는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로 12년형을 선고받았고, 유라는 공모 혐의로 8년형을 받았어요. 판결문을 듣는 순간 울지도 웃지도 못했어요. 내 아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슬픔과 정의가 실현됐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재판장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민수를 봤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한때는 내 자랑이었던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잠시 눈이 마주쳤는데 민수의 눈에는 후회보다는 원망이 더 많아 보였어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죠. 서연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달렸어요. 라디오에서는 날씨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창밖으로는 일상적인 풍경이 지나갔어요.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는데 우리 가족만 산산조각 난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갈까요? 여기 있으면 계속 아픈 기억만 떠오를 것 같아요. 서연의 제안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 집은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고 민수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니까요. 떠난다는 게 도망치는 것 같기도 하고 머문다는 게 고통스럽기도 했어요.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결정했어요. 떠나기로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서연이 알아본 전원 마을의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도시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조용한 마을이었죠. 이사하는 날 짐을 정리하다가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첫 돌 사진, 유치원 졸업식, 대학 입학식, 그 모든 순간에 제가 있었고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요? 엄마, 그거 가져가실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사진첩을 상자에 넣었어요. 버릴 수는 없었어요. 비록 민수가 큰 죄를 지었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아들이니까요.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거실 창으로는 산이 보였어요. 바다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절벽과 파도는 이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사한 지 1달쯤 됐을 때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한 선생님이시죠? 교사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마을 아이들 공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이 권했어요. 엄마, 해보세요. 엄마한테도 좋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게 작은 도서관이었어요. 마을 회관 한 칸을 빌려서 책장을 놓고 매일 오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공부를 가르쳤어요. 처음엔 서너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서 이제는 10명이 넘어요. 아이들과 있으면 잠시나마 아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순수한 눈빛과 맑은 웃음소리가 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줬어요. 특히 8살 민지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민수 어릴 때를 닮아서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위로가 됐어요. 할머니, 선생님 내일도 오실 거죠? 책도 읽어주실 거죠? 그 말에 그래 하고 대답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했죠. 어느 날 뜻밖의 편지를 받았어요. 민수가 보낸 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는데 짧은 내용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때는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그저 건강하세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서연은 주말마다 와서 저를 도왔어요. 도서관 정리도 하고 아이들 간식도 준비하고. 그런 서연을 보며 생각했어요. 비록 아들은 잃었지만 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서연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엄마, 행복해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정말 그런가요? 거울을 봤더니 확실히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약물에 중독됐을 때의 그 흐릿한 눈빛은 사라지고 또렷한 눈동자가 되돌아왔어요. 살이 빠졌던 것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마을에서 작은 행사를 열어줬어요. 한정숙 선생님 감사의 날이라고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도 있었고 학부모들이 만든 음식도 있었어요.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밝아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재산은 많이 잃었지만 얻은 것도 많다고 민수와 유라에게 빼앗긴 돈은 결국 되찾지 못했지만 대신 이런 따뜻한 사람들을 얻었다고. 밤에 일기를 쓰며 정리했어요.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존엄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존엄은 누가 뺏을 수 없는 거라는 걸. 비록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살아남았고 더 강해졌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가득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죠. 그 별들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지만 서연이가 잘 자라줬어요. 나도 새로운 삶을 찾았고요. 여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혼잣말이었지만 누군가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민수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저는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가르치며. 서연이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앞으로도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미소 지었어요. 지켜주지 않아도 돼. 이제 나도 충분히 강하니까. 하지만 서연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이런 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일도 아이들이 올 거예요. 새로운 책을 읽어달라고 조를 거고 저는 즐겁게 읽어줄 거예요. 그것이 제 새로운 일상이고 행복이에요. 과거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못해요. 절벽에서 떨어진 그날 잃어버렸던 기억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고 앞으로의 날들이에요. 비록 험난한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존엄하게, 당당하게.